자, 12.3 내란 사태에 이어 제주항공 참사까지 너무나 우울한 연말을 보냈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역시 희망보다 우려와 걱정이 앞섰는데요. 매거진 비에서는 새해를 맞아서 부산을 이끌어가는 리더들 초대해서 2025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또 그 속에 숨어있는 기회들을 찾아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신년 초대석 첫 번째 순서로 박형준 부산시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말씀 나눠보죠. 시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장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좀 우울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국민들과 시민들 보면서 마음을 다져보게 되는데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께 먼저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팎으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우리 시민들도 마음이 무거우실 줄 압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회복력이 가장 강한 나라이고 또 늘 위기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왔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그런 어려움을 뚫고 우리의 회복력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도 그 회복력을 보여주는 2025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이어지는 탄핵 전국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장님께서는 정치를 또 오래 하셨으니까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좀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시죠. 예, 계엄은 기본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예, 우리 대통령 스스로를 수렁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대통령을 만든 분들을 또 이 수렁에 빠뜨렸고 또 대한민국 전체를 수렁에 빠뜨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낳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상황은 벌어졌고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남아 있고 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성찰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렇죠. 저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또 이 의회의 일종의 정쟁 구도 속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권력자가 주인인 나라가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굉장히 그동안 국민들의 노력과 땀으로 여기까지 오긴 했습니다마는 많은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정말 권력자가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권력 남용도 문제고 또 입법부의 권력 남용도 문제거든요. 권력자의 나라라는 거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이 권력을 공적으로 사용해야 되기도 하지만 이 자기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가능하면 권력을 공유하고 또 여러 사람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을 해서 타협과 합의를 이루려는 그런 걸 통해서 권력의 집행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공화국 또는 공화주의 원칙에 맞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는 제도적으로도 그런 어떤 권력자의 나라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바꾸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또 개헌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 새로운 그 리더십을 만들 때에도 그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 이 사람은 과연 또 이 정당은 권력을 남용할 것인지 또는 이런 어떤 그 권력자의 세상을 여전히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난국을 제도 개혁과 개헌 그다음에 새로운 리더의 자질을 국민들이 잘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무튼 조속히 우리 대한민국이 안정화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부산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산은 또 부산대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자영업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청년들은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보시는 부산의 현 주소 어떻습니까? 부산은 물론 그런 그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권 일극 체제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불균형이 낳은 그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그러나 부산은 그래도 이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최근 달려왔고 또 그런 잠재력을 많이 보여주고 또 그 잠재력이 구현되는 측면들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영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이 어려운데 그 장사하는 분들이 우리 부산에 한 자영업 비중이 23% 정도 됐다가 지금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그만큼 폐업하거나 또 떠나는 자영업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경제 구조의 성격의 전환에 따른 불가피한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자영업 비중이 10% 초반대 정도로는 떨어져야 이 장사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당 경쟁이 되면 10개가 필요한데 15개, 20개가 되면은 그 10개가 한두 개 빼고는 다 망합니다. 그 10개가 필요하면 한 10개 근처에서 서로 경쟁이 돼야 대여섯 개는 잘 되고 나머지는 조금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은 이게 과당 경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산시에서도 좀 순조롭고 질서 있고 또 이렇게 전환이 가능한 그런 자영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 정책을 피고 있고요. 네. 연말에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에서도 일단 자영업에 이 호흡기가 필요한 분들은 호흡기를 대주고 또 진통제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진통제를 주면서 동시에 전환을 원하는 분들한테는 또 전환을 유도하는 이런 정책을 피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부산의 실업률이 거의 완전 고용률 상태입니다. 그래요? 2% 정도라서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고 네. 청년 고용률도 지금 역대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부족한 건 아닌데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들을 이제 충분히 얻지 못하니까 거기에 미스매칭이 있고 또 그런 것을 충분히 얻지 못하는 청년들이 수도권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거는 지난 3년 동안에 그래도 지난 몇 년 동안에 청년 유출 비중이 점차로 떨어지고 있고 이제 나가려는 청년 숫자가 이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향을 우리가 잘 살려서 네. 부산에도 찾으면은 괜찮은 일자리가 있고 부산에서 정주하는 것이 오히려 수도권에 가서 그야말로 힘든 고생하고 소외되고 행복도가 오히려 낮은 그런 환경으로 자기를 몰아넣기보다는 여기에서 정주하면서 일자리를 찾고 또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자신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다. 네. 이런 거를 저희가 충분히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을 저희가 뭐 다양한 정책을 지금 청년을 위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청년들에게 거의 그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금년부터 본격화하거든요. 그전에도 네. 조금 있긴 했지만 매년 2,000호씩 저희가 10,000호의 주택을 청년 같은 경우 5년, 결혼을 하면은 뭐 7년. 점점 늘어나는군요. 예, 그다음에 네. 아이가 하나 나오면은 20년. 그리고 아이 둘 이상을 낳으면 평생 무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저희가 매년 늘려서 2030년까지 10,000호를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또 우리가 부산 시민들끼리 또 우리 부산시와 함께 힘을 합쳐서 2025년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또 가능성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올 한 해를 전망한다면 우선은 이제 그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 유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2024년에 그 6조 원에 저희가 투자 유치를 했고 이것은 과거 몇 년 전보다 한 20배가 늘어난 액수입니다. 금년에는 더 많은 투자 유치를 저희가 할 생각이고요. 네. 그 투자 유치 내용이 대부분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술을 동반한 기업들을 저희가 투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좋은 일자리들이 그만큼 많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지금 그런 투자 유치가 일어나서 이제 공장 짓고 또는 회사 내려오고 R&D 센터 짓고 하면서 새로운 고용들이 금년부터 계속 늘어나게 되고 네. 그게 몇 년 지나면은 쌓여서 이제 부산에도 좋은 일자리 더 많아지겠네요. 수 있게 되고요. 특히 금년부터는 지산학 협력을 라이즈로 저희가 개편을 해서 예. 지역의 대학들이 이제는 과거 중앙 정부만 바라보거나 또 교수님들은 중앙 과제만 따려고 노력했다가 이제는 지역의 기업, 지역의 산업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체제가 열립니다. 어허. 한 2천억 원 정도 가까운 예산이 투입이 될 거고요. 그걸 통해서 지역의 기업들이 원하는 청년들을 인재들을 대학에서 양성을 해서 매칭을 하고 또 지역의 기업들이 원하는 R&D, 지역 기업들이 원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대학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틀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네. 금년부터. 그리고 그렇게 되면 대학이 각각 특성화되면서 각 대학이 혁신 대학으로 이제 바뀌게 될 거예요. 이미 글로컬 대학으로 4개 대학이 저희가 선정이 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힘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혁신 역량을 높이고 지역의 그 지역 경제를 새롭게 도약하는데 지역의 대학이 중심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쪽으로 금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역시 지역이 살려면 좀 일자리가 네. 좀 기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부산이 북항이라든지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또 에코델타 시티라든지 또 기장의 첨단 산업단지라든지 또 제2센텀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금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서 네. 이런 일들이 전부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실제 시공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5, 6년 안에는 부산이 그야말로 글로벌 허브 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기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2025년은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기획하고 주춧돌 놓는 단계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기둥을 놓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 네. 그런 일들이 쭉 그 진행이 되면서 이 부산에도 새로운 미래가 저는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기둥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제 시장님께서 주춧돌로 세웠고 올해 이제 기둥으로 쌓고 싶은 부분들을 하나씩 좀 풀어보죠. 네. 이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특별법 이거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또 왜 중요한지 네. 시장님께서 시민들께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나라가 이게 수도권 일극 체제 때문에 이 성장의 한계도 겪고 있고 초저출생도 겪고 있고 그리고 이 격차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서울 말고 싱가포르나 홍콩, 두바이 같은 도시가 하나 더 있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훨씬 더 좋아졌을 성장 동력이 생겼겠죠. 그럼요. 그다음에 저출생 문제도 해결이 많이 됐을 거고 지금 수도권으로 너무 많은 청년들이 몰려서 그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저출생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부산이 그 새로운 중심이 되면 그 인구 분산도 일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장 동력도 새롭게 확보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은 네. 국가가 부산이 그런 도시로 발전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네. 이제 부산은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두바이처럼 키우겠다 하는 이제 국가의 의지가 표명이 되는 거고요. 부산도 그런 비전을 얻게 되는 거고 또 그 법에는 그것을 위해서 그럼 뭘 해줘야 되느냐, 뭐가 필요하냐를 이제 촘촘하게 담고 있죠. 네. 그래서 규제 혁신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여기에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이나 또 외국의 자본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혜택을 주게 되고 또 이곳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이 혁신을 하게 되면은 네. 굉장히 많은 지원을 세제 혜택부터 규제 혁신부터 또 이 공간 이용부터 여러 가지 그 혜택을 받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요. 교육. 네, 교육. 아이들을 여기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그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에는 그런 네. 교육 특구로서의 부산의 그 미래를 보장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미 우리 부산이 세계적인 국제학교도 2개를 이미 유치해서 지금 학교를 짓고 하나는 짓고 있고 하나는 곧 지을 것이고 웰링턴과 로얄 러셀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국제학교도 들어올 거고 네. 또 한국거래소하고 저희가 얘기해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금융고등학교를 저희가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고등학교나 민족사관학교 못지않은 좋은 고등학교를 여기에 저희가 유치를 해서 지금 이제 짓게 돼 있고 그런 네. 이제 그런 새로운 좋은 학교를 짓는 것, 또 좋은 대학을 유치하는 것, 또 이런 그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 좀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통해서 상당한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장님, 근데 이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부산을 살리면서 또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서 예. 시장님께서 작년 연말에 이제 서울 올라가셔서 천막 농성까지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좀 뭐 탄핵 국면을 접어들면서 약간 지체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한 키는 예. 민주당이 쥐고 있습니다. 저는 뭐 민주당이요? 제가 이게 정치적으로 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은 정치적인 정쟁의 대상이 되는 법안이 아니에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을 살려야 되고 네. 특히 부산을 살려야 된다는데 다 동의를 하고 있고 그동안 가덕도 신공항 같은 거는 여야 협력으로 저희가 저거를 추진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금 법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이견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은 정부 협의도 다 끝낸 겁니다. 네. 그리고 160만의 시민이 서명을 해서 지금 뒷받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빨리 해줘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 골인 지점이 뭐 42.195 마라톤이라 그런다면 우리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은 40km까지 지금 달려온 법안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뭐 각 지역 법안들 네. 그거는 5km 달린 것도 있고 아직 1km도 못 달린 것도 있고 10km 달린 것도 있는데 뭐 다 다르겠죠. 이거를 다 묶어갖고 함께 하겠다고 지금 지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불공정할 뿐만이 아니라 이게 부산이라는 데 대해서 이 민주당이 너무 이거를 가볍게 보고 있다. 그리고 이게 부산 시민들이 160만 이상이 이렇게 응집해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고 마침 그런데 2025년이 이제 26년도 그렇고 선거의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네, 선거의 계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선거의 계절에서는 결국 그 민심을 벗어나서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당이. 예,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민주당이 그동안 최근에 이재명 대표하에서 부산에 해준 게 뭐냐. 산업은행도 반대했고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도 반대한다면 또 그걸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면 정말 이건 부산 시민들을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좀 압력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2025년에 저는 민주당도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산업은행. 아까도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열 호가 좌초되면 이 산업은행 이전도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정부 차원의 결정으로 이전을 이미 공시한 것이고 네. 산업은행도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비전과 이 전략을 세워놨고 또 산업은행 이전 본사 이전이 되기 전에 이미 산업은행이 상당 부분 기능을 부산과 부울경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일도 결국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뭐 이런 것과 이게 맞물려 갖고 안 해주는 측면이 있고 또 이 민주당도 최근에는 수도권 정당이 되다 보니까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최고위원들이 다 서울, 경기도 의원들, 인천 이런 의원들이 되다 보니까
지방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적을 뿐 아니라 네. 이거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을 일종의 뺏긴다고 생각하는 의식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그런 그 의지는 굉장히 퇴색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이제 산업은행 이전을 이게 단순히 금융기관 이전이 아니라 네. 지역을 살리는 일종의 정책금융기관을 지역에 내려보내서 부산뿐만이 아니라 부울경, 남부권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데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은행 이전도 이미 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거철에 더욱더 좀 강력하게 그 부산의 민심을 받들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메가시티 구상이 논의됐었는데 최근에 또 잠잠해요. 이 부울경 협력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 추진 중인 부산 경남 행정통합 그리고 부울경 경제동맹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경제동맹은 지금 착실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부울경이 금년에 부울경 함께 추진하는 사업 예산을 한 3,200억 정도 함께 확보를 했고요. 네. 또 특히 부울경 교통망 구축이라든지 부울경의 그 산업에 있어서 서로 협업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경제동맹은 아주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관광벨트를 서로 함께 하는 문제도 전남까지 합쳐져 갖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네. 행정통합이 문제인데 네. 관건은 저희가 부산하고 경남이 행정통합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공론화위원회에 이 안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에서 부산 경남의 그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이걸 그 시민들하고 계속 토론을 하면서 의견을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주민 공론과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서 다수 의견이 나와야 이게 탄력이 붙는 거죠. 그래서 부산 경남의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또 이것이 각 지역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그 동의를 얻으면 저희가 특별법을 그러니까 시민들의 관심도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해나갈 것이고요. 언론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지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래 비전을 세우고 그 토대를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필요한데 얼마 전에 4,500억 원을 투입해서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를 하셨죠. 이 민생을 위한 보관도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저희는 계속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코로나 이후에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정책 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수조 원 이상의 정책 자금을 그동안도 지원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4,500억 정도를 지원을 해서 거의 그 필요한 정책 자금을 아주 저리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 또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는 부모한테는 이 산모가 이 산후 조리하는데 필요한 데 쓰라고 100만 원씩을 또 지불을 하고 2세 아동들이 그동안 조금 이 틈새에서 그 비어 있었는데 2세 아동들도 학습 지원을 저희가 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골고루 좀 지금 이 어려울 때 그렇죠. 그 힘이 좀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저희가 펴서 쓰고 있습니다. 자, 또 시장님의 1호 공약입니다. 15분 도시 조성 사업도 구체화되고 있는데 그간의 경과와 성과 또 그리고 향후 계획과 전망까지 짚어주시죠. 그 15분 도시 정책은 굉장히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거는 교육, 문화, 생활체육 그리고 이 자연환경 이런 것들을 다 가까운 거리에서 잘 조성을 해서 좋은 사회적 관계를 가지는 이웃과 함께 이런 데 초점이 두어진 거고 얼마 전 좋은 소식이 있었던 거는 디자인 어워드,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에서 우리 그 계금 지역의 단감 계금 지역의 15분 도시 사업이 그 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를 비롯해서 저희가 파크 골프장도 한 500홀까지 증설을 할 거고 테니스 면도 120명 가까이 증설을 할 거고 필요한 생활체육 시설들을 지금 곳곳에 넣어주고
작년 한 해 2024년에 우리 부산의 공원이 시민공원의 17배 정도의 공원이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17배나 됩니까? 예. 17배의 그 새로운 공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걷기 좋은 그 부산, 그리고 자연과 늘 함께할 수 있는 부산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네.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앵커 시설이라고 할 수 있죠. 들락날락 어린이 문화 복합 공간도 UN 그 산하기구에서 수상하는 70개국이 경쟁을 해서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군요. 그래서 이미 한 140만 명이 지금 이용을 했고, 이 들락날락이 촘촘하게 지금 이미 부산의 100곳 가까운 데서 조성이 되어 있는데 2026년까지 200곳으로 늘려서 우리 동네 가까운 곳에 아이와 부모가 함께 책도 읽고 디지털 체험도 하고 또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호응도도 대단히 좋고요. 또 동백패스처럼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대중교통요금 지원제도도 이용객이 계속 늘어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그 40% 아래로 떨어졌던 게 지금 44%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새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역시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또 어린이들 또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가 되어야 맞습니다. 좋은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제발 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좀 더 열심히 뛰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끝으로 우리 부산의 미래를 읽어가는 주체죠. 우리 시민들에게 한 말씀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낙관적이고 좀 밝은 미래를 향한 의지를 갖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늘 그래왔듯이 따뜻한 마음으로 또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로 올 한 해를 힘차게 열어가시면 어떤 어려움들도 우리가 함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마음이 참 무거운 신년입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 부산 시민들 저력이 있으니까요. 함께 새로운 희망의 물꼬를 틔워야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시정을 이끌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년 초대석 첫 번째 순서로 박형준 부산시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